자, 지난 시간에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봤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정책 대응으로 첫 번째는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한다. 통상적인 금융정책이란 것은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통상적인 금융정책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2008년에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최대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0% 수준까지 낮췄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더라. 즉, 이까지 낮췄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0%라면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죠. 여기서 최대한 내려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소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때 이제 새로 나온 정책인데 소위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지만 양적 완화, 즉 이자율은 0%로 낮출 만큼 공급을 했는데 그 이상 안 되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양으로, 그러니까 매달 일정 기간에 매달 10억 달러씩 사들인다, 매달 100억 달러씩 채권을 사들인다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통화 공급을 훨씬 더 늘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정책입니다. 통상적인 금융정책 또는 비상한 금융정책까지도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통상적인 재정정책. 그 이야기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뱅크런이 발생했을 경우에 은행들의 전염에 따른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한다. 즉, 은행에 대해서 유동성을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흑자 상태의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무한정으로 뱅크런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금자의 예금 다 응할 수 있을 만큼 공급해준다라는 것이 최종 대부자의 기능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 자금을 투입한다. 이거는 재정정책과 다르게, 재정정책은 그냥 유효수요 창출 정책, 즉 SOC 투자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그런 거지만, 이거는 직접 정부가 민간 부분에 개입해서 민간 부분에서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 그런 정부 자금 투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한테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부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AIG에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을 아예 국유화시켰다라는 거죠. 자본 투입해서 소유권을 갖는다, 국유화시키고 이런 등등까지도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제 금융위기는 위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정책 대응도 상당히 세죠. 센 정책 대응까지도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동시 발발이고 어떤 금융위기보다도 아마 큰 충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금융위기의 대응보다 훨씬 더 센 지금 정책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게 지난 시간에 했는 거고, 자, 오늘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자, 일단 지난번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수습이 됐고, 미국발 금융위기도 지금 대부분 수습이 됐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재정위기발 금융위기도 대부분 수습은 큰 부분은 수습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참 이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면 책에서 이런 걸 서술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것이 소위 우리가 금융위기는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하죠. 검은색 백조.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소위 백조는 이름하야 흰색 세조 백조죠. 그래서 백조는 항상 희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제 검은색 백조가 있다 그랬는데 다 안 믿은 거죠. 안 믿다가 몇십 년 전에 호주에서 그게 하나 발견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 블랙스완이 있구나 라고 된 겁니다.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뭐 설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터진 거죠. 최근에 금융위기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후진국 현상이다. 후진국에서 뭐 금융 시스템이 잘 안 갖췄고 경제정책을 개판으로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나 유럽마저도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터지고 나니까 이거는 뭐 진짜 블랙스완이 된 거죠. 설마 그런데 터진 거죠. 그런데 왜 선진국은 안 터진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선진국들은 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안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책을 잘하면 안 터진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터졌다라는 이야기는 정책을 잘했는데 잘한 부분에서는 안 터졌죠. 잘 못한 구멍에서 터진 겁니다. 근데 그 구멍을 100%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규제당국이랄까 아니면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봉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긴 하죠. 하는데 꼭 터지는 것은 그 생각을 못했다해서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대응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응책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사실은 나중에 터질 때는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아마 터지기는 될 겁니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만 몇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림자 은행에 그림자 금융에 조심을 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그림자 은행 또는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고 영어의 섀도우 뱅킹 섀도우는 그늘이죠. 그러니까 섀도우 뱅킹 부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섀도우 뱅킹은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예를 들면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 보험회사 뭐 등을 칭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냥 뱅킹은 뱅킹이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입니다.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은행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뭐 외부적인 충격으로 뭐 뱅크런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다 막고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타이트하게 장치가 안 된 것이 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그걸 통칭해 가지고 섀도우 뱅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 금융.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터진다라는 것이고 실제 미국 금융위기도 이 섀도우 뱅킹에서 터졌죠. 미국 금융위기도 이 소위 투자은행에서 터졌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은행 부문은 어느 정도 수습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투자은행이 그냥 다 망해버림으로써 그게 진짜 금융위기가 되버린 거죠. 기점이 그랬죠. 리만이 그 파산하는 그때가 실제 기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그 파산하는.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 이런 부분이 덜 관리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들에게 예치할 경우 예금 보험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전통적인 은행들처럼 엄중하게 규제되지 않고 보다 많은 위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ELD, ELS, 뭐, ET,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데서 지금 뭐,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서 뭐 원금의 뭐 8, 90%가 날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 투자 상품은 다 예금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예금이 아니라 그냥 투자 상품이죠. 투자은행이 발행하는. 물론 사기는 은행에서 샀다고 하지만 그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운용회사라고 하죠. 자산운용회사에서 만들어서 뭐 미래에셋 아니면 뭐 삼성증권 이런 자산운용회사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파는 겁니다. 파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도 팔기도 하고
점포망이 많은 은행들이 그걸 팔아주는 거죠.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 부분이 고수익, 소위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상품이죠. 그래서 그만큼 상품은 자유로운데 대신에 위험이 없다. 위험이 높다. 그래서 그 위험이 이상하게 잘못되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상품들도 위험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솔직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의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떨어진 것도 그렇고 최근에 회복된 것도 그렇고 그런 거죠. 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뭐 그런 상품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이들이 파산할 경우에 경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정책 위반자들은 이들이 감수하려는 위험을 제한하고 보다 많은 자본을 부여하도록 정부의 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본다. 즉 이들은 고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을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터지면 굉장한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위험도는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은행 수준으로 규제 감독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고수익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소위 이 트레이드오프죠. 자유롭게 고수익 상품을 만들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규제 감독을 꽉 해가지고 그냥 아주 저금리 그냥 상품, 진짜 은행 예금하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문제 사이에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자 금융은 또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선진국에서의 한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그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걱정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엄청나다고 하죠. 선진국의 그림자 금융은 그래도 나름대로 규제 감독을 좀 투명성이 있고 규제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실이 나더라도 뭐 거액 투자자들이 대부분 투자하니까 부자가 뭐 돈 좀 잃으면 뭐 잃는 것이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워렌 버핏이 뭐더라? 거의 몇십 조 정도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뭐 몇백 조 재산이 있는 사람이 몇십 조 돈 잃는 게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 그림자 금융이 무지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치 금융이 많아서 주로 이제 공공하고 금융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지자체 내에서 그냥 은행 또는 투자은행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의 소위 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에 주로 그 돈을 다 조달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했던 건데, 실제 이제 개발 사업을 했는 것이 분양이 잘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동산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팔린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경제가 점점점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개발된 부분에서 분양이 잘 안 됐죠.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부채가, 해결 안 되는 부채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은행권과 같이 뭔가 은행권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이제 비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그림자 금융 쪽으로 계속 숨겨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 세계적으로 봐서 지금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그 다음 발생할 가장 유력한 금융위기의 소위 도화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실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건 참 발생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불과한 재난이 될 겁니다. 미국 금융위기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거고.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중국 그림자 금융이 제일 큰 문제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좀 해결했으면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규모를 제한한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에서 그 부실을 막아야 된다. 부실이 크는 걸 막는 것이 금융위기를 막는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의 규모를 제한해야 된다. 금융기관의 규모를 제한해야 된다.
규모라는 것은 금융기관 자체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금융기관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갖게 된다.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규모가 너무 크면 그거는 그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에서 살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서로 덩치를 키우려고 경쟁을 하는 거죠. 덩치를 키우면서 좀 위험한 짓을 하더라도 위험 상품을 통해 가지고 덩치를 빨리 키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위험 상품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은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규모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규모를 제한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금융은 필요하다 그러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금융기관도 어느 이상 자산 규모를 못 가진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금융이 아닌 부분도 미국에서는 규모 제한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AT&T를 7개로 분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 같은데 산업조정론에서 배우면 그 제일 큰 케이스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그 무선 통신이 나오기 전에 통신회사가 미국 한 개였습니다. AT&T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본다 그러면 최신청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KT라고 되어 있는데 KT전신이 최신청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우리나라 통신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이동통신이 나오면서 소위 이제 통신회사가 여러 개가 된 거죠. 미국은 이동통신회사가 나오기 전부터 한 회사 AT&T라는 것이 그 민간이었는데 그 회사가 미국 전역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강제로 7개 회사로 분할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7개로 나눴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크면 그래서 산업의 경쟁에 제한이 되고 아니면 경제에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된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규모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 분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이 은행이 뭐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소위 금융을 선도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리딩 뱅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큰 은행을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은행을 우리 키우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은행은 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그것도 큰 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은행 간 합병을 제한하고 규모가 보다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본 필요 조건을 강화하자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소위 이제 은행 간 합병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지만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덩치를 기업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은행을 2개 합쳐버리면 점포망을 3분의 1은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점포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비용이 줄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있게 되죠. 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은행들은 자꾸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은행끼리,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합병에 대해 가지고는 꼭 개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 그러면 불허하는 것도 가능하죠. 세 번째는 과다한 위험 감소를 줄이기. 금융기관들은 위험을 가능한 한 테이크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위험 감소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위험을 테이크하느냐라고 하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개념이죠. 실제 리스크를 테이크해가지고 리턴이 높은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러나 수익이 높다 그러면 그쪽 산업 아니면 그쪽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위험 높은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거죠. 실제 미국 금융위기가 왜 남느냐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금융에서. 은행은 안 그랬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소위 유동화를 했다. 정권화를 시킨 게 유동화죠. 그죠? MBS고. MBS를 발행했다. 그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까지 오케이인데 MBS를 가지고 CDO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CDO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었죠. 사실은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터지고 보니까 CDO가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알았습니다. MBS 자체, 그러니까 뭐 부동산 담보부 그 모기지백 시큐리티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위험한 상품은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 대출을 채권화 한 상품일 따름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걸 여러 개 묶어 가지고 구도 위험에 따라 가지고 줄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 팔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CDO인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고 그 속에 위험이 있는데 위험이 감춰져 버리니까, 감춰진 위험이 진짜 위험합니다. 다 드러난 위험은 별로 위험 안 해요. 다 하니까 계산하고 다 그만큼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CDO를 만들어 보니까 위험이 감춰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엄청나게 크게 된 거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은 위험을 가능하는, 그러니까 금융의 제일 중요한 점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 했죠. 위험을 분산시켜서 줄이는 거다. 그런데 수익을 위해서 또 위험을 테이크하는 그런 이 힘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그 위험을 제한해야 되느냐. 가만히 놔두면 은행들은 점점점 위험 상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과도한 위험 감소를 줄이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운영을 제한한다든지 판매를 제한한다든지 만드는 걸 제한한다든지 뭐 다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뭐 실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또 한 이름 나오는데 키코라고 해서 은행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외환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라 개인이 그 외환에 투자하는 소위 옵션부 상품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팔았습니다. 낮춰가 팔았는데 그 낮춘 마저도 돌파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 98년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환율이 배가 뛰니까 도대체 예상 밖의 세상이 벌어지고 나니까 대부분 키커가 다 완전히 엄청 손실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런 상품이 많이 나오고 많이 판매되고 그다음 많은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은행도 돈을 벌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때는 엄청난 데미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어디까지, 아예 그런 위험을 원천 봉쇄해가지고 은행은 그런 상품을 못 만들고 못 팔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죠. 예방을 위해 가지고는 진짜 줄여야 됩니다. 예방을 위해 가지고는 분명히 제일 좋은 것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방이 다는 아니니까 금융도 발전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딜레마는 딜레마입니다. 어느 정도 서서 타협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상품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불안전 판매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는 사람이 그 위험을 다 알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팔 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데 사인하게 돼 있고 읽어보게 돼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서류를 잘 안 읽거죠. 빨리 사인해 주십시오. 딱딱딱 체크 해가지고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그러잖아. 체크해놓고 여기 사인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안 돼요. 서류 딱 주고 뭔가 하면 자, 다 읽어보고 와가지고 다 들고 가서 30분 시간 주고 다 읽어보고 다 동의하시면 동의한 부분마다 사인해가지고 들고 오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창고에 앉아가지고 뭔가 막 체크 딱 해주고 여기만 사인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안전 판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 적어내는 규정이나 약관이나 그런 걸 다 읽어보고 와서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위험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사는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근데 그 불안전 판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이 지금 다치고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혹시나 여러분들의 금융기관에 가서 그런 걸 판매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원칙대로 남한테 눈치가 보이더라도 원칙대로 다 설명을 해주고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그럽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모르면 위험이지 알면 위험이 아닙니다.
알고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거는 뭐 위험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도 더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 금융제도를 감축해야죠. 감독하는 규제 장치는 고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규제를 보면 기관별로 규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은행감독원, 정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 밑에 있었고 보험감독원 따로 있었고 정권감독원 따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감독기관들이 규제가 이게 분리가 돼 있는데 실제 금융기관들이 하는 일은 짬뽕이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에서 정권도 팔고 보험도 팔고 다 팔고 있어요. 은행이 은행 상품만 아니라 은행에서 정권도 팔고 보험도 파는 거죠. 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기관이 따로 있으면 안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뒤에 금융기관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라고 합쳐가지고 지금 감독원 내에 은행감독기관, 은행감독 파트, 비은행 파트, 그 다음에 정권 파트, 보험 파트로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런 이런 분할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한번 금융위기 경험 이후에 우리나라는 훨씬 먼저 이제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통합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해서 이제 감독의 방법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감독은 미시 감독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융규제는 미시 건전성과 관련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죠. 금융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히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이자율 관리,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인사를 잘하고 있느냐, 고객 관리, 고객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건 다 미시 건전성 관리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미시 건전성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충격이 하나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올셋이죠. 더 큰 문제는 거시충격이구나. 미시충격, 미시 부분에서 하나 문제 있으면 한 기관 문 닫으면 됩니다. 근데 거시에서 한 충격이 오니까 시스템 전체 모든 기관이 한꺼번에 다 부도가 날 그런 지경이죠. 즉 금융규제의 목적은 개별 금융기관의 곤란에 처할 위험을 낮추는 전통적인 거였죠. 미시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이 곤란에 처할 위험을 낮추는 데 있었는데 개별 기관들의 건전성 감독 이 전통이었는데 오늘날 금융규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8년 금융위기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그 금융위기를 안 겪고 나가지고는 이제 감독 방향이 미시 건전성보다는 거시 건전성 쪽이 굉장히 중시됐습니다.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없고 거시 건전성이라는 것은 거시경제죠. 거시경제에 대한 감독은 감독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는 것은 중앙은행과 옛날에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기재부랄까 그런 이제 행정기관들이 정부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해서 금융감독기관 자체,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죠. 감독원에서도 거시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한다는 것이 직접 금융감독원이 통화정책을 한다든지 재정정책을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만 중앙은행과 행정부하고 항상 코디네이션을 같이 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같이 감독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금융감독원 내에 거시건전성 감독기관이 따로 기구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거시 부분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시경제의 문제입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는 아니죠. 거시경제의 이상한 충격이죠. 아니면 최근에 뭔가 하면 유가 하락, 그것도 거시경제 충격인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건 이제 사전에 이러면 금융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며 어떤 정책을 해야 될지 금융기관,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면서 같이 감독을 해나가는 겁니다. 즉 최근 금융규제의 목적은 경제 전체가 곤란에 처할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그래서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막아 전체 경제를 보호한 데 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미시 건전성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금융 감독, 규제를 한다. 또 그래야지 또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 초기에 이걸 감독을 했다 그러면 뭔가 그 감독을 초기에 이걸 판단을 하고 이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대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불똥이 튀는 걸 막는 겁니다. 뭐 실제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런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조기에 어쨌든 뭐 이쪽이든 어쨌든 중앙은행이든 어쨌든 잘 같이 정책을 취해가지고 지금 금융위기로는 불이 안 튀었습니다. 단지 이제 뭐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장사를 못하고 이제 이런 엄청난 데미지가 발생하긴 했죠. 뭐 비행기가 안 뜨고 관광산업이 다 그냥 뭐 거의 뭐 도산 위기에 빠지고 그렇지만 지금 은행부도 뭐 예금 문제, 금융 부분에서 문제가 한 개도 안 생겼죠. 그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융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돈을 지금 살포를 했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죠. 그래서 그 시점 관점에서 규제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예방을 했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는 지금 불이 안 튀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로 볼 수 있죠. 뭐 케이스를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면 뭐 픽스 나라들의 금융위기,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죠. 미국 금융위기는 앞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금융위기도 앞에서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그 중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나라가 마지막 피날레를 날린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그리스가 또 덩치가 제일 컸고 픽스 4개 나라 중에서 픽스에서 원래 전통 픽스에는 이탈리아는 안 들어갑니다. I는 그냥 아일랜드지 이탈리아는 안 들어가고 이 4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가 물론 스페인이 덩치는 더 크긴 하지만 부실 규모 자체가 그리스가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제일 시끄러운데 그리스 부채 문제는 정부 부채가 증가하였고 수년 동안 자산의 재정 상태를 잘못 보고하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항상 문제가 터질 때 이렇습니다. 숨겨져 있다. 조기에 다 알았다 그러면 다 투명하고 알았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취합니다. 자기가 못하면 세계기구에서 왔으라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걸 다 숨겨놓는 거죠. 자료를 숨겨놓으면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감당이 못할 지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리스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괜찮다 싶어가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을 지경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그리스 채권에 대한 투자는 올스탑 돼버리죠. 그리고 그리스 채권의 등급이 감소되고 가격은 하락하니까 그리스 채권 이자율은 폭등했습니다. 이자율이 폭등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거의 종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은 그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많은 유럽 은행들은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은행들은 파산으로 한 발 다가서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사태에서 그리스 사태 때 독일이 제일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독일이 사실은 왜 도와주냐 그러면 독일 은행이 그리스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도와주면 독일 은행들이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죠. 그래서 정치 기반자들은 은행들이 파산해서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부도 배째라 그러면서 나 부도 났다 채권 안 갚겠다 라고 하는 사태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이런 경우에는 선진국인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인 유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IMF는 우리는 못 도와준다. 너희들이 사고쳤으니까 돈이 있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주로 나서가지고 돈을 대면서 해결하죠. 유럽중앙은행과 재정이 보다 건전한 유럽 국가들 제일 대표적으로 독일이죠. 독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리스의 적극적인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제공해주죠. 이런 대출은 그리스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공이 됐죠. 그 이야기는 재정 상태를 향상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란 것은 소위 공무원 수를 줄이고 사회복지 규모를 줄이고 복지 규모를 줄이고 세금을 높이고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죽을 맛이죠. 그런 조건 하에서 빌려준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이 뭔가 하면 빌려준 것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빌려준 것은 깨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빌려주는데, 빌려줄 때도 뭔가 하면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의 납세자들은 이런 재정 지원에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 다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리스에 돈 빌려주느냐. 팽팽팽 놀면서, 사실은 독일 사람들은 진짜 근실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먹는 것도 그냥 딱딱한 빵만 먹고 그냥 열심히 진짜 바른 생활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세계적으로 산업력 그 기술력도 제일 높고 뭐 잘 살고 부자 나라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은 돈을 왜 저 배짱인 같은 그리스 사람들한테 줘야 되느냐 라고 이제 불만인 거죠. 독일도 불만이고. 그리스 국민들은 아니 돈 받는 거 좋지만 돈 받는 대신에 왜 우리가 이 복지 예산이 깎이고 내 주던 연금을 왜 반으로 주느냐. 그 다음에 내 공무원이 있는데 내가 왜 공무원 자리에서 잘리느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그리스 국민들도 불만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위도 있었고 많은 마찰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다 이렇게 갑니다. 이외에는 별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그리스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도 그 뒤를 잇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죠. 사실은 이 세 나라가 먼저 시작됐죠. 먼저 시작돼가지고 나름대로 20일을 통해가지고 돈을 지원받으면서 이런 조치를 먼저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는 해결됐고, 네 번째가 그리스였죠.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분명히 이태리로 갔을 겁니다. 이탈리아로 갔을 건데, 그리스가 그래도 이렇게 해결됨으로써 이탈리아까지는 안 터졌죠. 이탈리아 갔다 그러면 그거는 규모가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2011년 일이 터졌을 때, 자, 2011년 경에 터졌는데, 2010년, 11년, 9년부터 시작해요. 9년, 10년, 11년은 터졌는데, 사실은 이것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그리스로 쭉 전염이 돼갔는데,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투자된 돈들이 회수가 되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다가 그 돈이 안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자가 나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즉 정부 부채를 본다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아일랜드 엄청나게 커졌죠. 그 다음에 스페인 크고 포르투갈이 크고 그리스는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이 2011년 정부 부채입니다. 절대가 아니라 GDP 대한 백분율인데 이렇게 다 높은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특히 이 사이에 이게 굉장히 늘었다. 그러니까 빠르게 국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이 픽스 네 나라는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게 픽스 네 나라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이런 소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탈리아는 그래도 원래부터 높은 나라였고,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높아졌죠. 안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독일도 그냥 근실한 편이고. 그래서 유럽 금융위기는 정부 부채발 금융위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장.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마지막 장입니다. 실제 이제 9판까지는 이 장이 이게 두 개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소비가 한 챕터고 투자가 한 챕터죠. 그래서 아마 9장 교재를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장인가? 16장,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6장이 소비 이론이고 17장이 투자 이론이죠. 그래서 9판에서는 16장, 17장 내용인데 그걸 지금 10판에서는 합쳐가지고 한 챕터로 만들었습니다. 한 챕터로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소위 우리가 거시에서의 강론 또는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내에서의 거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투자. 거시는 것인데 소비 이론에 대한 미시경제적 기초, 투자의 이론에 대한 미시경제적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소비 이론, 투자 이론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론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이제 두 챕터니까 크게 봐가 두 파트로 나눠봅시다. 먼저 오늘 소비 중에 일부를 보게 될 건데 소비 이론은 5가지를 여기서 다룰 겁니다. 케인즈의 소비 이론, 이미 우리가 계속 가정했던 그 소비 함수죠. 그 함수가 케인즈의 소비 함수다. 그러니까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론을 한번, 그 지금 함수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그 의미를 볼 겁니다. 의미를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함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적되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소비 이론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모딜리아니의 평생소득가설,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로버트 홀의 확률보행가설, 레입선의 적극적 만족의 구출, 이런 4가지 소비 이론을 추가로 볼 겁니다. 물론 모딜리아니는 이 평생소득가설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프리드만 또 뭐 이거하고 그 외에 이제 화폐 이론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이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을 봅시다. 먼저 케인즈의 소비 이론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가져갔던 케인즈의 소비함수, 즉 케인즈의 소비함수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말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서 쭉 뭐라고 적어놨는데 그걸 읽고 그 뒤에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함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말로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 소위 한계 소비 성향,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봐서 사람들의 소득이 1원 늘면 소비는 얼마가 더 늘 것이냐, 1원 늘었으니까 1원보다 더 늘지는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늘었으니까 뭔가 소비는 늘긴 늘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1원 늘면, 소득이 1원 는다 그러면 소비는 0에서 1 사이 값이 더 늘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좀 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과 1 사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MPC가 0에서 1 사이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소비 성향은 줄어듭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즉 부자들은 소비 성향이 낮다라는 거죠. 응? 부자는 더 많이 쓸 건데 액수로는 더 많죠. 액수로는 더 많은데 액수로는 더 많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쓰겠지만 소득 대비 비율은 더 낮아진다. 소득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받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원짜리 사람들이 쓰는 소비는 월급 100만원 받아가지고 거의 그거 다 먹고 살아야지. 남는 돈, 저축할 돈이 뭐 있습니까? 다 쓰는 거죠. 그러다 월급 1000만원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먹고 살더라도 뭔가 하면 상당한 돈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하면 하락한다.
그 다음에 케인즈 우리가 쓰는 소비 함수를 보면 또 소득은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소비 함수, 지금까지 쓰는 소비 함수는 소비를 결정한 유일한 요소가 소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처분 소득이죠. 소득에서 세금을 뗀 가처분 소득이죠. 이게 이제 유일한 변수였다. 이것이 지금 케인즈의 소비 함수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케인즈의 소비 함수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쓰는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C는 C바 더하기 CY. 그러니까 이 small c는, 소문자 C는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 그러니까 이게 0과 1 사이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 C바는 Y가 0인 사람은 또 소비가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비가 0인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0이더라도 안 되면 국가에서라도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 옆에 사람이라도 도와줘가지고 먹고는 삽니다. 그러니까 Y가 0도 소비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Y가 0인 사람이 쓰는 소비 수준이 최소 소비 수준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양수의 어떤 값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요 MPC에다가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 이렇게 소비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이 소비함수를 우리가 그래프에 그린다 그러면 이 수평축은 여기 설명변수, 독립변수인 Y고 소득이고, 그 다음에 수직축은 종속변수인 비설명변수인 소비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죠. 직선이 되고, 이 절편은 0보다 높은 이 위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C바는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절편보다 0보다 높은 절편이 여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 스몰 c, 소문자 c, 즉 MPC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45도보다는 완만할 것이다. 0에서 1 사이다 라는 거죠. 1이라 그러면 45도입니다. 1이면 45도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이다 그러면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선과 45도선 사이에 있는 어느 좀 완만한 선이 되겠죠. 그게 케인즈의 소비함수.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아까 두 번째 있는 겁니다. APC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줄어든다.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MPC. 그러니까 MPC라는 것이 이거 기울기죠.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에 오른쪽으로 1 갔을 때 높아진 높이죠. 그죠? 그게 이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는 C고 이게 이제 MPC죠. 자, APC를 봅시다.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은 Y분의 C입니다. Y분의 C. 그러니까 소득분의 소비 비율을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소비액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 소비 성향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 식을 Y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Y분의 C바 더하기, 여기도 Y 있기 때문에 Y를 약분하고 나면 오른쪽에 C만 남습니다. 그래서 APC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이것을 식에 그리면 APC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APC는. 자, APC는 Y가 0일 때는 뭐 0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Y가 0일 때의 기울기는 뭐 이거 무한대고, 이게 Y가 0이다 그러면 분모가 0이면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Y가 어떤 1이다 그러면, 자, 1이다 그러면 Y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부터 봅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득에서 저축하는 비중을 높여갔기 때문에 APC는 하락한다. 아까 얘기했죠. 부자가 소비액은 많지만 부자가 될수록 소비하는 돈을 더 많이 쓰긴 쓸 겁니다. 쓸 거지만 소득에서 쓰는 비율은 적다. 덜 부자보다는 적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적다. 소득이 늘수록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지만 소득 소비 비율, 소비 소득 비율은 더 줄어든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하락한다. 라는 건데, 이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이 그림으로 그리면 원점과 요점이라는 것은 이 소비 함수 선상에 있는 점과
연결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득이 요길 때 소비 성향이 얼마냐, 평균 소비성향이 얼마냐 그림에서 하려고 그러면 소득이 요길 때 요 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소비는 요점이 되겠죠. 그럼 요게 소득이 요만큼일 때의 이 점입니다. 그럼 이 점하고 원점하고의 선을 끄는 뒤에 이 기울기가 소득이 요 수준일 때의 평균 소비성향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이만큼이다. 소득이 이런 사람의 평균 소비성향은 얼마냐. 소득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 사람의 소비함수의 소비점이죠. 소비점. 요 높이죠. 소비점인데. 그러면 요 점하고 원점하고 쭉 선을 끄면 선이 나오겠죠. 선을 끄는데 그 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소비성향이 됩니다. 그건 기하학적인 이야기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평균 소비성향은 Y분의 C입니다. Y분의 C이다. 소득이 이거면 그때는 소비가 얼마냐? 소비는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Y분의 C 이게 평균 소비성향이죠. 그 이야기는 그 Y분의 C라는 것은 두와 기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점과 원점하고 선의 기울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안 해 보이더라도 이 그래프로 보면 이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Y가 넓을수록 이 기울기는 점점점 완만해지죠. Y가 줄수록 Y가 0이 가까워지면 이 기울기는 완전 수직이죠. 완전 수직이면 기울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고 Y가 늘을수록 Y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늘어갈수록 저 기울기는 점점점 완만해지죠. 완만해진다는 것은 APC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소비 함수의 특징은 소위 부자가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여기서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죠. 그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비액은 많지만 소비 성향은 낮다. 소비 성향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한다. 라는 셈이 되겠죠. 그게 이제 개인적 소비 함수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 특징이 문제인데, 그럴듯하죠. 내 설명대로 하니까 뭐 당연히 다들 그 수긍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 당연히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소비 성향이 낮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은 거의 다 소비할 것이다. 뭐 남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대로 실제 데이터를 봐도 소득이 높은 가게일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축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가게일수록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소비는 더 많이 하고 소비 액수는 더 많다. 거죠. 더 늘어난 소득에 대해 가지고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액수는 많다. MPC가 0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또한 저축도 더 많이 하더라. 이게 MPC가 1보다 적으니까 저축도 더 많이 하더라. 라는 게 이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저축 비중이 더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APC는 떨어진다. 즉 주로 저축은 부자가 많이 하더라. 뭐 그리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옛날보다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았고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굉장히 저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뭐 슬슬 미국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게 진짜 저축하는 사람은 상위 한 10% 20%밖에 저축을 안 해요. 절반 이상의 사람이 마이너스 저축입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 그러니까 다 빚덩이인 거죠. 카드 빚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축은 고사하고 계속 빚만 있는. 그러니까 소위 소비를 권장하고 빚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냥 매달 월급도 우리같이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매주 줍니다. 그럼 매주 받는 주급을 받아가 그냥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당장 시대가 되니까 그냥 다 굶어 죽을 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음식 나눠준다 그러니까 뭐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걸 기부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중산층 같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이제 미국의 문제죠. 미국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그거보다 높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는 워낙 힘든 경우도 많이 겪어봤고 예비적인 동기가 많죠. 그리고 뭐 결국은 다 자기가 이걸 버텨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예금을 많이 하고 저축을 많이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소비함수에. 그리고 소득과 소비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소득이 소비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개인적인 소비함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실 데이터하고도 봐서 맞더라. 라는 건데,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연구를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현상이 오히려 이 함수가 더 현실하고는 더 떨어지는, 동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 개인적인 소비함수를 살펴봤죠. 이 개인적인 소비함수의 문제점. 그러니까 초기의 데이터는, 초기의 연구 결과는 실제 데이터하고 굉장히 맞더라. 라는데, 그 다음 이제 데이터 연구 결과가 이제 문제가 제기됩니다. 개인적 소비함수를 기초로 경제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소비는 소득보다 점점 더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소위 부자는 소비를 적게 하더라. 그러니까 소비액은 많더라도 소비 성향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점점점 사람들의 Y는 커집니다. Y가 커진다 그러면 점점 사람들의 소득이 커지죠. 그럼 더 평균 소비 성향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횡단면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의 빈부에 따라서 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는 문제, 두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은 동시대 사람들의 빈부에 따라서 이 소비 태도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죠. 그건 오케이, 맞더라. 그러는 건데, 이제 그걸 이 시계열에서 이제 확장을 해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이 시계열에도 발생한다 라고 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Y가 늘면 결국은 소비 성향은 떨어진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잘 살수록 소비 성향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그래 간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가 안 돼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즉, 이러한 예측이 되는 거죠. 소비는 소득보다 점점 더 천천히 증가한다. 점점 더 천천히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런 예측은 틀린 걸로 나타나는 거죠. 다행히. 시계열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측은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서 APC가 하락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동일 시점 내에서 빈부에 따라 가지고는 그런 현상이 보였지만, 연도별로 봐서, 그러니까 긴 데이터를 봐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APC는 하락하지 않더라.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APC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더라 라는 것이 현상입니다. 즉, 이런 예측은 옳지 못했더라. APC는 하락하지 않았고 C는 소득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더라. 항상. 후진회자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아주 최초로 장기적인 데이터를 끌어모아가지고 이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Y부분의 C, 즉 APC는 매우 안정적이었더라.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 40년, 50년 차가 나더라도 50년 정도라 그러면 Y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몇 배가 컸을 겁니다. 그래도 C도 동일한 비율로 크더란 거죠. 그래서 시계열로 봐가지고 Y가 큼에 따라서 APC가 하락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더라. 그렇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케인즈 소비함수의 틀린 부분이 됩니다. 케인즈 소비함수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케인즈 소비함수를 쓸 때는 시계열적인 문제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 시점의 정책 분석 그건 가능해요. 그런 데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사람들 간의 어떤
뭐 작동 원리랄까 아니면 정책 효과랄까 그런 데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예측이랄까 경제 추세랄까 그런 데서 그걸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틀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징입니다. 시계열적으로는 케인즈 함수가 맞지, 그러니까 동시대에 대해서는 맞지만 시계열에서는 케인즈 함수, 케인즈 소비 함수가 틀리더라. 그러면 이제 이 시계열적인 부분하고 크로스 컨트롤 이 횡단면적인 거하고 둘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함수가 필요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 함수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생애소득가설. 모딜리아니의 생애소득가설이 이제 두 개를 다 설명하는 이제 소비 함수가 됩니다. 자, 생애소득가설. 이것은 이제 소비 자체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소비가 움직인다가 아니고 나이에 따라가 소비가 바뀌는 거죠. 피셔의 모형에서는 소비가 평생 소득에 의존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평탄화하려고 시도하는데 이 피셔 소비 함수는 여기 없죠. 잠깐만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피셔 소비 함수를 배웠죠. 그러니까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에 예산 제약을 만들어내는 소비 함수를 빠졌나? 이 문제네. 어쨌든 그러면 이건 합시다. 생애소득 가설. 모딜레안의 생애소득 가설은 판이 바뀌면서 피셔 모형이 빠졌네. 빠진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금 피셔 모형을 적어놨는데 어쨌든 이 생애소득 가설에서는 소득이 소비자 일생의 각 국민에서 체계적인 변화를 보인다. 즉 어릴 때는 소득이 없죠. 여러분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그때부터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언제까지 생기느냐? 은퇴할 때까지 생깁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노년에는 다시 또 소득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일생에 따라서 소비가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죠. 거기에서 저축의 기능이라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평탄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저축의 기능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태어나서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뭐 내가 저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돈도 없고 그거는 이제 부모가 지금 해주는 거죠. 부모나 아니면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취직해가지고 그때부터 월급 받으면 그 월급 가지고 내 평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 평생이라는 것은 은퇴하고 난 뒤까지도. 그래서 이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저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평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는 월급이 돈이 있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돈이 없으니까 그때 용으로 평탄화용으로 하는 것이 저축이다. 평탄화용으로 소비를 평탄화. 그러니까 은퇴한 뒤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저축이다. 그게 저축의 기능이죠. 그래서 소비하고 저축을 그런 관계로 본 겁니다. 이걸 이제 모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여기에 최소한 최초의 재산까지도 같이 일단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해가지고 W는 최초의 재산이다. 그게 이제 뭐 부모한테 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Y는 은퇴 시까지의 연간 소득이고 R은 은퇴 시까지의 경과 연수, 남은 연수고 T는 토탈 생애 연수라고 정의합시다. 라고 정의하고 가정을 단순하기 위해 가지고 이자율은 0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은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소비의 평탄화가 최적이다. 그 이야기는 평생 소비가 똑같은 횟수가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소비함수를 보면 양기간 소비함수에서 효용 극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값은 이자율에 좌우됩니다. 이자율을 0%로 했다 그러면 두 기간 소비가 똑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미시 이론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의 평탄화, 매기, 내가 죽을 때까지 동일한 액수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생애 자원, 내 평생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내가 받았던 처음에 이제 재산, 뭐 상속이든 정려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득, 연간 소득에다가 지금 남은 봉직기간, 그러니까 R이 남은 봉직기간이죠.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간. 곱하면 여기다 총 받는 내가 월급으로 받는 돈이 되죠. 재산 더하기 월급으로 받는 돈이 내 생에 내가 쓸 수 있는 총 자원입니다. 그럼 평탄한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자는 자원을 생애 동안 동등하게 배분하죠. 평생 동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 생애 전체 연수로 나누어 버리면 내가 매년 쓸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즉 소비는 이 평생 자원을 내가 사는 내 총 이 수명, 이 T, 내가 사는 전기간으로 나누어 버리면 이것이 내가 매년 쓸 수 있는 소비 액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시켜버리면, 설명을 위해서 변형을 시키면, 전체를 T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두 항으로 각각 나누면 T분의 W죠. T분의 W는 알파 곱하기 W라고 하고, 그 이야기는 알파는 T분의 1이죠. T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T분의 RY죠. T분의 RY인데, 이걸 베타 Y라 그러고, 베타라는 것은 T분의 R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W하고 Y는 소득이니까, 소득하고 재산이니까 놔두고, 나머지 이건 연도죠. 그죠? 연수니까, 연수를 이제 이 개수로 만드는 거죠. 개수로 만든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있겠죠? 알파는 T분의 1이고, 베타는 T분의 R이죠. 즉, 알파는 부에서 얻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알파라는 것은. 요 부, 이거를 내 평생 연수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부가 내년 얼마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부에서 발생하는 나의 한계 소비 성향. 부가, 그러니까 상속을 정리를 얼마를 받으면 그게 지금 100을 받았다. 내가 10년을 산다 그러면 매년 10 쓸 수 있고, 내가 20년 산다 그러면 매년 5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만큼 더 정리를 받으면 내가 더 쓸 수 있는 한계 소비 성향이 바로 요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소득에서 얻는 한계 소비 성향이죠. 소득이란 것이 Y에다가 평생 소득은 R을 곱한 것이 평생 소득이죠. 그걸 내가 사는 평생 연수로 나누면 결국은 이게 소득에서 얻는 한계 소비 성향이 될 수 있겠죠. 즉, 생애소득가설은 소비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횡단면적인 현상, 그 다음에 시계열적인 현상을 다 같이 설명하는데 APC, 평균 소비 성향은 Y분의 C죠. Y분의 C인데 이 C 함수, 앞에서 지금 본 유도한 C 함수에다가 Y로 나누면 앞에 편에는 Y가 없기 때문에 알파 Y였죠. 알파 Y에다가 Y를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뒤에는 베타 Y였기 때문에 그걸 Y로 나누면 Y는 약분되고 베타만 남죠. 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 소비 수수께끼를 다 해결합니다. 이 소비 수수께끼, 소비의 퍼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케인즈 함수가 횡단면적으로는 부자가 저축을 많이 한다 라는 것이 맞는데 시계열적으로는 그게 안 틀리더라 라는 것이 이제 퍼즐입니다. 시계열적인 현상이 안 맞는 게 퍼즐인데 이 함수는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가계들 간에 소득은 부보다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소득은 이 부보다는 변화가 더 심하죠. 고소득 가계는 저소득 가계보다 APC가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 가계는 저소득 가계보다는 APC가 더 낮죠. 소득은 부보다 변화가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가계, Y가 큰 가계는 Y가 적은 가계보다는 APC가 더 낮게 되죠. 그래서 횡단면적인 현상, 부자들이 소비 성향이 낮더라 라는 현상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하고 소득은 같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부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웰스라는 것은 전 국민의 웰스는 결국은 그 전 국민의 소득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부라는 것은
뭐 계산할 수 있는 그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쌓인 소득 중에서 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쌓인 것이, 저축이 쌓인 것이 지금 웰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쌓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가지고 APC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데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사람들 간에는 고소득학에는 저소득학보다 APC는 더 낮게 나온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설명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에 따라가 체계적으로 소비와 저축을 한다라는 당연한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이런 소비 함수를 만드니까 이걸 둘 다 설명해 주더라 라는 걸로서 이제 이 함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생애소득 가설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생애소득 가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이제 연수고 이게 뭐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이때가 이제 처음 아마 직장을 가질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애가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은퇴 시점까지 소득이 있고, 그 다음 은퇴한 뒤에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 총 이제 연수죠, 그죠? 연수가 있고, 이 수직축은 돈 액수다라고 했을 때, 소득을 그린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려 그러면 소득은 조금 이런 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공수율제를 따른다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나이가 들수록 그 뭐 월급이 더 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월급도 매년 똑같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소득은 이 수평선이고, 은퇴하면 소득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는 평탄화가 제일 좋다. 평생 직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높이는 모르겠습니다. 높이는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이 소득 가지고 평생 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소비가 제일 좋은 소비다. 그 이야기는 직장 다닐 때는 소득보다, 그러니까 소비 이상의 그 소비보다 높은 소득 부분을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저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평생 총 저축이 이 면적입니다. 매년 저축은 이 높이지만 총 저축은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은퇴할 때 사람들의 저축이 제일 많아지고, 그 다음 요거를, 요 면적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나누어 쓰는 거죠. 나누어 쓰는데,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요걸 잘 나눠 써야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잘못해가지고 초기에 많이 썼다가는 모자라면 나중에 이제 진짜 만년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남으면, 물론 자식들한테 줄 게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뭐 줄 자식도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억울하죠. 돈 재산을 너무 많이 남기고 하는 것도 억울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맞춰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이게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옛날에는 이 생의 마감 기간이 한 요 정도로 봤는데 은퇴 후 10년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게 뒤로 확 밀린 거죠. 밀리는데 옛날에 저축은 한 요 정도만 쓸 줄 알고 저축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쓸 게 이만큼 늘어난 거죠.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게 지금 세계적인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고령화의 문제고, 뭐 그래서 지금 은퇴 시점을 뒤로 더 미루고 뭐 온갖 지금 일들이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생애소득가설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축이 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입니다, 부. 재산. 총 재산은. 저축이, 이게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면적이 사실은 이 높이가 되는 거죠. 면적이. 높이가 되고, 높이가 해서 평생에서 언제 제일 부자냐? 은퇴할 때가 제일 부자. 그리고 은퇴할 때, 그때부터 이제 재산을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죠. 이게 생애소득가설을 그림으로 그릴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저축과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 이론. 그러니까 케인즈 소비 이론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모딜리안의 이론,
항상 생애소득가설, 그 다음 세 번째 소비 이론으로서는 항상소득가설입니다. 자, 소비가 그냥 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면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업적은 사실 이제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소위 통화주의자의 제일 대표로서 통화주의자를 이끄는 사람이고, 소위 통화 정책은 예측 가능하게 항상 일정하게 하라라는 뭐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잘 설명해 준 사람이죠. 프리드만이 또한 이제 이 소비 이론에 대해서 항상소득가설을 제안했는데, 자,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 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나눠진다. 이 사람의 소득은 항상소득이라는 것은 장래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되는 평균적인 소득.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의 월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월급은 뭐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월급이다. 그러면 계속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뭐 오르면 오르더라도 그게 이제 하나고. 그런데 사람들은 소득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있더라. 일시소득도 있습니다. 평균 소득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소득도 있는 거죠. 뭐 제일 쉬운 예로 지금 제일 최근에 준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일시소득입니다. 일시소득이고, 뭐 내 같은 경우에 교수라 그러면 뭐 학교에서 월급 받는 것도 있지만 어디 뭐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재를 써가지고 교재에서 이 원고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그 용역 발주처에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일시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일시적인 소비 변화에 대응해서 저축이나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평탄한다. 주로 소비는 항상소득에 좌우되지 일시소득에서는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일시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왔다 갔다 하지만 소비는 그만큼 변화가 적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딴 그 경기 이론에서도 봤지만, 경기 부분에서도 봤지만, 소비, 소득, 투자 이 세 변수를 봤을 때 제일 변동이 심한 것은 투자 변수죠. 그 다음에 제일 변동이 적은 것은 소비 변수입니다. 소비란 데이터죠. 소득은 그래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소득의 변동이죠. 경기가 나쁘면 소득이 떨어지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소비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봐도 소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가장 완만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는 소득은 소비보다도 변화가 많은데,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없도록 하느냐? 저축이나 차입이 그걸 해주는 거죠. 즉, 항상소득가설은 소비는 이 YP, 항상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 항상소득의 일정만큼만을 소비를 하더라. 여기서 알파는 사람들이 매년 소비하는 항상소득의 일정 비율이죠. 그거 가지고 NPC라고 해도 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정 비율만큼이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굳이 이제 끝까지는 붙일 필요 없지만, 그래서 소비라는 것은 이 항상소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되면 이 항상소득가설은 소비의 수수께끼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소득가설은 다음을 함축하고 있는데, 평균수표 성향은 소득분의 소비죠. 소득분의 소비인데, 소득분의 소비는 소득분의 소비가 우리가 배웠던 항상소득가설에서의 소비함수는 알파 곱하기 YP죠. 즉, 고소득 가계가 저소득 가계보다 더 높은 일시소득을 갖고 있다 그러면 APC는 고소득 가구에서 더 낮을 것이다. 저소득 가계는 사실은 일시소득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고소득 가계가 저소득 가계보다 일시소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즉, 아까 그런 원고료 그런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고소득 가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일시소득은 금융자산,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세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일시소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이 재산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APC는 고소득 가계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APC는 고소득 가계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변화는 주로 항상소득의 변화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5차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도 시계열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횡단면적인 현상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는 이론이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소득가설 이제 두 개를 배웠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이제 뭐 소위 케인즈 함수의 소위 소비의 퍼즐은 설명이 됩니다. 즉 두 가설 사람들은 현재 소득의 변화에 직면할 때 소비를 평탄한다 라는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생애소득 가설은 사람들이 전 생기간 동안 현재 소득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득은 무작위적이면서 일시적인 변동을 보인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소득은 체계적인, 그러니까 젊을 때, 일할 때, 은퇴할 때 이런 체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항상소득 가설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소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변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무작위적이고 일시적인 변동을 보이는 특징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이론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두 갓을 몽땅 다 소비의 수수께끼는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이론의 비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개의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이론은 조금 더 간편한 이론인데, 좀 덜 체계적이고 간편한 이론입니다. 확률 보행가설, 로버트 홀의 이론인데, 홀이 이제 유명한 거시능력자죠. 홀이 제안한 확률 보행가설인데, 앞에서 본 항상소득 가설의 조금을 발전시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항상소득 가설이 이런 이야기가 했죠. 현재 소득은 무작위적이며 일시적인 변동을 보인다. 즉, 그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소비는 굉장히 확률 보행이다. 미래지향적 소비자는 예상되는 장래 소득을 근거로 해서 소비를 한다는 피셔 모형과 그 다음에 항상소득 가설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소득과 같은 장래 변수를 예측하는데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합리적 기대가 나온 80년대 이후에 나온 이론인데, 즉 사람들이 모든 걸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소비 액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거는 사실은 일시소득마저도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소비하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확률 보행이 왜 나오냐 그러면 항상 소득 가설이 옳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소비는 확률 보행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가 소비가 늘었다. 아니면 지난달보다 이번달에 소비가 늘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예측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측되는 일은 사실은 다 생각해가지고 지난달까지 작년까지 소비를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 똑같이 요 액수만큼 소비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비가 올라가 소비가 늘었다 라는 것은 예측 못한 소득이 발생한 겁니다.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랄까 뭘 이야기하든 갑자기 예측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가 변한 거죠. 즉 그 이야기는 소비 변동 자체도 변동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예측 못한 일이란 차원에서 소비 변화 자체도 확률 보행이라는 거죠. 랜덤워크라는 것은 전혀 예측 못한다는 겁니다. 랜덤워크라는 것은 소위 술 취한 사람의 그 발걸음
랜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랜덤업.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발걸음이죠. 발자취죠. 즉 소비라는 것은 실제 변한다 그러면 그건 예측 불가능한 사안 때문에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한 소비도 당연히 예측 불가능한 형태다. 소비의 변동은 예측 불가능하다. 예상된 소득이나 부의 변동은 이미 예상된 소득에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소비가 변했다. 오직 예상치 못한 소득이나 부의 변동만이 예상된 항상 소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소비가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마저도 확률 고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홀의 이론입니다. 자, 그게 홀의 이론이고 만일 소비자들이 항상 소득 가설을 따르고 합리적 기대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만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이게 당연히 이제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라는 데서 이제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사실은 소비를 변화시키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케인즈의 정책 효과는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그런 성수 효과가 정책 효과입니다. 그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만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당초 일반적인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론이 되겠죠. 자, 마지막 소비함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소비함수. 이거는 소위 그 행태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행태경제학. 최근에 이제 행태경제학이 behavioral economics라는 것이 많죠. 이거는 이제 소위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주류 경제학. 주류는 소위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에서 있는 미시, 기업은 이윤 극대화한다. 기업의 예를 들어가 생산 함수를 주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윤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그 요소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소비는 개인들의 소비는 주어진 소득 내에서 그게 현재 소득이든 평생 소득이든 그 소득 내에서 나의 두제화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두제화 소비량을 결정한다. 라는 이런 게 이제 미시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이런 교재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갖춰진 경제학이 이제 그건데 거기에 벗어나는 이론들이 지금 비주류 쪽의 이론의 제일 대표 선수가 행태 경제학입니다. 비헤비어럴 파이낸스. 그 이론에 안 맞는 현상들, 들어맞지 않는 현상들이 좀 보이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전체 틀을 바꿀 정도는 안 되는데, 전체 틀이 바뀔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부분별로 그런 현상들이 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behavioral econom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representative agent하고 조금 다른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행태경제학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돼서 소비 이론에 맞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이론입니다. 적극적인 만족이라는 심리 현상. 이 비헤비어럴 파이낸스의 시작은 심리학이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이제 사실은 경제학 저널에다가 그런 논문을 하나 냈죠. 내가지고 턴어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법학자도, 그러니까 판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심리학자도 이제 받았습니다. 뭔가 경제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설명을 해내는 분들은 다 그만큼 우리가 그 이론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을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태경제학적인 현상은 심리적인 현상이 많은데, 두드러지는 그 소비 이론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쉬에서 홀의 이론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며
평생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 라고 가정하는데, 레입슨과 다른 학자들에 의한 최근 연구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려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려하니까 앞에 일어나고 상반되는 선택을 하더라.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레입슨이 이제 이쪽의 가장 큰 유명한 학자인데, 경제학 개론마저도 이제 레입슨이 썼습니다. 레입슨하고 세 학자가 써가지고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교재로 쓰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소비자들은 그들 스스로 불완전한 의사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의 비합리성을 이야기할 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나 모르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 76%는 퇴직에 대비해서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충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충분은 아니고, 당신이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월급이 당신 현재 경제 수준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다. 그걸 하고 있느냐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걸 못 하더라. 당장 뭐 필요하면 그거 써버리고, 당장 친구가 오늘 한 잔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그냥 나가가지고 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돈 써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따져보면 그 돈 가지고 내 노후를 위해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저축을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의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정의한 만큼 사람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안 하더라라는 것의 제일 대표적인 예를, 이 퇴직에 대해서 저축을 충분히 안 하는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이냐? 왜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평생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저축하는 만큼의 저축을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앞에 소비 이론에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평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죠. 평탄화시킨다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뭐 부자는 더 높고 그 덜 부자는 더 낮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평탄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평탄화하도록, 그러니까 평생 소비가 평탄화하도록 월급 받을 때 충분히 저축을 안 하더라. 왜냐? 그 포인트를 소위 적극적인 만족에다 찾았습니다. 적극적 만족이라는 심리 현상, 적극적인 만족의 표출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나중에 쓰는 것보다 지금 쓰는 것이 훨씬 좋아하는 겁니다. 물가 변화가 없다 그래도 지금 100 쓰는 게 나중에 100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 적극적인 만족을 더 우선시하더라. 그건 뭐 왠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 설문을 해보는데, 자, 뭐 오늘 캔디 1개, 사탕 하나, 내일 사탕 2개 주겠다. 그럼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물어보면 한 반반 나올 겁니다. 반반. 오늘 하나 당장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일 2개 받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반은 나와요. 오늘 1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은 나옵니다. 내일 내가 수업에 올지도 모르겠고, 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현재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당장 줘요 한 사람들이 한 반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질문을 100일 뒤에를 해봅시다. 100일 뒤에 캔디 하나 주는 거하고 101일 뒤에 캔디 2개 주겠다.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1일 후에 2개를 선호합니다. 100일 뒤에 하나나 100일 뒤나 101일 뒤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하나보다 2개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되면 대부분 다 101일 뒤에 2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일에 대해 가지고 A 아니면 A, B 반반, A가 최소한 반 정도는 보통 하는데, 질문 2에 대해서는 대부분 B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질문 2를 받은 사람이 100일이 지나고 나면 질문 2가 바로 질문 1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불일치성입니다. 시간이 뭔가 하면 시간을 무시해버리죠. 그건 이때 결정이나 저때 결정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득이 100일 때 소비를 80을 한다? 그거는 10년 뒤에도 소득이 100일 때 80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쿠션리스트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그렇더라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하고 10년 뒤하고 차이는 없다 그러는 건데, 결정에서 선택에서 차이는 없다는 건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100일 뒤가, 이게 바로 100일 뒤에는 이게 1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하더라. 시간에 따라서 불일치하는 선택하더라. 이게 불합리한 결정이죠.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느냐?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즉각적 만족. 여기에서 뭐 이거는 이제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기에서 내일보다는 오늘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 만족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큰 웨이트를 주고 있다. 그걸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호한다. 100일이나 100일 뒤에 같은 경우는 다 나중이니까 이건 적극적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다 미래니까 똑같은 거지만, 이건 오늘하고 내일은 다른 거죠. 오늘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극적 만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소비는, 여기는 적극적 만족에 따라 가지고 소비가 많이 변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리카르토 동등성 이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홀하고도 정반대가 되는 셈입니다. 홀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확률 보형이다. 그러니까 소비를 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이론이 맞다 그러면 소비는 쉽게 바뀌는 겁니다. 뭐 지금같이 긴급지원금 주면 사람들이 그냥 다 쓰죠. 잘 쓰죠.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뭘 쓰냐 보니까 한우 고기를 제일 많이 사 먹었다고 합니다. 뭐처럼 돈이 생겼으니까 한우 고기를 사 먹자. 기분 쓰는 거죠. 기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평소에는 못 사 먹던 사치를 한번 누린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사실은 이 항상소득 가설로 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걸 저축해 놓고 평생에 나눠서 100만 원을 써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 기분을 내더라 라는 것은 두 번째 현상, 이 적극적 만족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 라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BML 파이낸스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과 셋업, 그것에서 좀 틀리는 현상이 여기도 나타나더라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이것 자체가 그냥 전통 경제학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분에서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까지가 소비 이론에 대한